자, 이번에는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교과서 19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뭐 나와 있으니까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일단은 뭐 우리가 막 불법적으로 포획한다거나 남획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가장 큰 게 뭘까요? 가장 큰 건 서식지 파괴죠. 뭐 여기 이제 우리가 생활이 편리해졌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하남시 미사지구에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남시에 살던 친구들 아니면 타 지역에서 이사 온 친구들 뭐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남에 거주했던 친구들 알 거예요. 이 주변이 이제 미사지구 개발하기 전에는 다 이제 풀밭이었습니다. 나무와 풀들이 있는 농가도 있고 그랬었어요. 상상이 안 가실 텐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어때요? 당연히 뭐 인공 조형물 내지는 그냥 조경을 위해서 어디서 가져와서 심은 나무들이 있긴 하겠지만 예전 자연 생태계였던 그 시절의 다양한 생물 종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 인간의 일단 서식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 파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단편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서식지 단편화, 고립화라고도 하죠.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그 외곽 테두리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외곽 테두리 있잖아요. 이쪽, 바깥쪽. 이쪽에는 생물이 거주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다 인간 생태계가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들, 야생생물, 이런 생물들, 뭐 동물을 중심으로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식물보다. 동물들이 이제 이렇게 인가와 가까운 지역에는 서식하지 않잖아요. 좀 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이제 이들의 서식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안쪽을. 그런데 얘네들이 뭐 마치 한번 상상을 해보면 겨울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여기에 이제 철도가 생겼네. 네. 여기에 도로가 뚫렸네. 지금도 여러분들 뭐 여기저기에서 도로 공사한다 그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와 여기 사이, 여기 A 지역과 B 지역, 뭐 C 지역과 D 지역, 뭐 AC도 마찬가지고, 뭐 BD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어때요? 끊긴 겁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서식지 단편화라 그래요. 조각조각 났다. 고립되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원래 여기에 A와 A-가 살다가 얘가 잠시 이쪽으로 이사 갔단 말이야. A-. 근데 예전에는 그냥 여기가 다 풀밭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왕래가 가능했어. 그런데 여기 철도가 생겼으니까 이제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지? 그죠? 그럼 어때요? 생식적 단절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생물종 다양성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감소가?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면적 그대로가 아니라 역시 이 각각 고립화되어 있는 면적 중에 외부 면적은 생물이 거주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전체 면적이 이거 얼마입니까? 64만 제곱미터였는데 이거는 이제 8만 7천 제곱미터 4개짜리로 쪼개졌다. 그러면 결국은 64만에서 34만 8천으로 굉장히 이제 줄어든 전체 면적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남획. 네, 야생의 동식물이 다시 원래 개체군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이들을 잡아가는 건다. 이런 얘기예요.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뭐 바다코끼리, 고래잡이, 하늘다람쥐, 뭐 이런 식물, 동물뿐 아니라 뭐 여기저기에서 이러한 생물들을 불법적으로 포획, 남획하는 현상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토종생물의 반대말인 외래종 도입. 그죠? 네, 우리나라에 도입된 외래종, 꽃매미, 가시박, 붉은귀 거북, 누트리아,
돼지풀,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기존 우리 고유종들이 가지고 있는 먹고 먹히는 어떤 서열, 먹고 먹히는 서열에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일단 도입된 직후에는요. 그러다가 이제 얘도 누구한테 잡아먹히는구나. 얘의 포식자가 누군지를 이제 확인하고 거기에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외래종이 도입되게 되면 우리 토종 생물들의 어떤 먹이 지위라든지 이러한 공간 지위가 많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보기에 좀 예쁜 애들 있죠? 관상용 거북 보세요. 우리 토종은 자라단 말이에요. 자라보다 좀 더 독특하고 귀엽게 생겼단 말이야.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많이 어항에서 키우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거. 예를 들면 뭐 관상어들 중에서 블루길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색깔은 화려하고 예쁘지만 다 뭡니까? 외래종입니다. 외래종. 그 다음에 이제 생물종 감소 원인 중에 또 하나 이제 환경오염이 있겠죠? 환경오염. 사람의 활동에 의한 환경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이런 것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들을 봤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막을 것인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것인가?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서식지를 보존하자. 한 종의 특정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보다 생태계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방안의 첫 번째인 서식지 보존을 어떤 정책으로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할 때 이것도 조금 더 광역 단체에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동 단위가 아닌 시 단위가 아닌 더 넓은 지역, 더 넓은 지역이라면 국가, 더 넓은 지역이라면 국가 간의 어떤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맺어서 우리가 이제 대처를 한다면 훨씬 더 생물 다양성의 보존에 효과가 크겠다 이런 얘기죠. 나 개인의 노력도 있겠지만 뭔가 정책적인 그런 노력이 있어야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그 다음에 생태통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도가 난 지역, 다리가 뚫린 지역, 양쪽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다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생태통로라고 부르고요. 이게 한번 그림 보시는 것처럼 길을 뚫고 위쪽에서는 서로 이제 왕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법으로 금지하는 거죠. 불법 포획 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멸종위기종의 국제교역에 대한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잘 지켜줄 수 있도록 감시 잘 해야 될 것이고요. 외래종 도입을 억제할 것이다. 인위적인 목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생물종이 도입되지 않도록 역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멸종위기종의 복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 이제 지정해서 관리를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국립공원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잖아요. 근데 이제 국립공원이 아닌 경우는 그냥 입장을 하고요.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입장료를 내는 부담은 있지만 그러한 입장 수익을 가지고 다시 이제 직원을 고용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물종들의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제 매년 국립공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주기를 두고 안식년 같은 것들을 지정해서 그 기간에는 아예 이제 등산객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을 받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다시 또 일반인에게 개방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겠고, 그리고 뭐 무슨 지리산 뭐 아기 반달곰 같은 것들을 인간이 이제 개체수 보존을 위해서 보관해서 잘 양육했다가 다시 이제 자연 생태계로 풀어주는 그러한 방법들도 있겠죠, 그죠? 어느 정도 좀 개체수를 좀 인위적으로 좀 늘린 상태에서 다시 이제 자연 생태계로 돌려주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물 같은 경우에는 종자은행에 어떤 종자들을 모아서 특정 종의 멸종 위기종 같은 것들을 복원하는 어떤 사업에 이용한다거나 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다. 국립농업유전자 자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수원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제 기회가 되시면 이런 것들도 한번 방문해서 여러분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자, 벌목이 일어난 열대우림, 불법 유통되는 코끼리 상하, 외국에서 도입되는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뉴트리아 이런 것들이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들이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와 사회의 같은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개인만의 노력을 가지고는 생물 다양성 보존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생물 다양성 협약을 조사하고 생물 다양성 협약이 왜 필요한지 토의에서 발표해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조사하면 좋겠지만 좀 그럴 시간 없으니까 한번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 국제적인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에 관한 포괄적인 국제협약으로 생물 다양성의 보전,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생물 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공정한 배분 뭐 이런 것도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0년에 채택됐고 2003년에 구조가 발효되었으니까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겠죠. 발효가 유효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경제 발전과 어떤 환경 보존의 어떤 이 앞바퀴와 두 바퀴의 축이 거의 이제 같은 속도로 이제 움직여줘야 되는데 경제 발전이 급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 국가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개발을 통해서 환경 오염을 시키는 사례가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약을 반드시 맺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 이야기인데요.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무엇을 유지할 수 있다? 생태계 평형. 생태계 평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계 평형.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뭐가 있었어요? 서식지 파괴, 남핵, 외래종 도입, 환경 오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서식지 단편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귀화식물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